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방금 전 대통령실의 전격 발표로 문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총책임자죠. 대통령의 친구이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례적인 전격 사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김 실장의 사퇴 소식부터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성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임한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5시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개선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미국 측의 블랙핑크 등이 함께하는 양국 정상 부부 만찬 행사 제안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크게 질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김 실장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때 교체 사실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안보실장을 경질하는 게 이례적이지만 논란을 이어가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의 사퇴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은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환 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후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전광석화처럼 후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내정은 김성환 안보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50여 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미 교체를 준비했다는 얘긴데요. 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주미대사의 후임자는 신속하게 선정해서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재직한 직업 외교관 출신인데요. 북미과장 북미국장을 거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낸 자타공인 미국통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조 신임 실장은 공관장 회의를 위해 지난주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새 안보실장 인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검증된 인물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대사 공석으로 주미대사관은 당분간 대사 대리 체제로 주미공사가 대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이라면 외교안보 사실상 총책임자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격 사퇴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건가요? 워낙 이 소식이 갑작스럽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소식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 이 비서관들의 줄 사퇴가 시작될 때 사퇴의 뜻을 윤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결심, 즉 사퇴를 받아들일 거냐, 경질한다면 언제 할 거냐만 남겨둔 상태였던 겁니다.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김 실장을 교체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교체 시점만을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의 실장을 데리고 가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한 것 같다는 게 이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 설명이었습니다. 자, 교체 시점을 고민했다면 한 달도 남지 않은 방미가 그 고민의 전부일 것 같은데, 자,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제가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상세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윤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앞둔 이 미국의 이 국빈 방문을 좀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 국빈 만찬 일정으로 블랙핑크와 또 레이디 가가를 초청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의 제안은 5, 6차례나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에게 정작 이 사실이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 대통령은 김성한 실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크게 질책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줄사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의문이 완전히 풀리진 않습니다. 특정 행사 때문에 네. 이렇게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가 될 수 있나 의문은 좀 남거든요. 맞습니다. 좀 의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측의 요청이 이 수차례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중대한 외교 일정에 해를 끼칠 수 있었던 만큼 중대 사안으로 본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또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왔던 국가안보실에 대한 징계성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한 실장을 중심으로 한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보안 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협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적잖은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실 또 여권 일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김 실장 중심의 이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비서실과 마치 별도의 기관인 것처럼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실 내외부에서 공통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전격 사의하자마자 후임 인선이 발표가 된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김성한 실장의 교체는 일찌감치 결정됐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임 인선을 사퇴한 지 50여 분 만에 즉각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미를 앞두고 준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백 없이 곧바로 후임자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배경도 있을 것 같네요. 한은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올 하반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나란히 교체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이죠. 169석의 이재명 민주당과 임명권,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의 힘 대 힘 충돌이 본격화되는 형국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천위를 거친 사람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겁니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재판까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권한이 있어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092개의 자리를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추천 이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제 자의가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만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3명의 대법관이 바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교체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탄핵 관련 최종 권한을 갖고 있죠.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실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실 측은 헌재 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권을 갖고 있어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가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에 교체되는 헌재 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진보대 중도 보수의 구도가 5대4를 유지할 수도 4대5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3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다 보니 오늘 정정미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정치 성향을 묻는 질의들이 잇따랐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5.18 정신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혹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잘 결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로 169석의 힘을 보여줬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슷한 법안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힘 대 힘 충돌. 어느 쪽이 더 비판을 받을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총리는 다른 여러 법안도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제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200석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169석 단독으로 재의결이 어렵지만 다시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구만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할 경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질 거라 기대하지만 역으로 거대 야당 심판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죠. 이 정 전 실장은 성남시장실 앞에 이 CCTV 카메라가 있는데 돈이 오간 게 말이 되냐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가짜 CCTV였다고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2013년과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장소라고 검찰이 지목한 성남시청 사무실. 오늘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사무실 구조상 뇌물을 주고받는 게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집무실이 있는 2층 사무실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그 앞에서 어떻게 검은 돈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검찰은 이 카메라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제실 등을 확인한 결과 회로 연결도 안 돼 있고 촬영 기능도 없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카메라 각도도 정 전 실장 자리를 비추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했습니다. 시장 비서실 직원들도 모형인 걸 알고 민원인들이 항의하러 오면 CCTV가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돈을 건넸다고 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가짜 카메라가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기국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정 전 실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의 실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의 차명 지분 대가가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 극대화였다고 설명했고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 측 지분율이 구속영장과 공소장에서 각각 다르다며 억지 기소가 빚은 해프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오늘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이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윤리위 회부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에서는 이 당장 조치를 취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선출된 지 3주 만에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두 번째 SNS 사과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김 최고위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 동조했다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당은 당장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투아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5.18 전에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지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상태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사태는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며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에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논의는 없습니다. 여전히 각 당은 상대를 비방하는 문구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장소, 개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3개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음 달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할 계획만 있을 뿐 정작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괴담, 이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당에서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워딩들도 좀 공격적인 게 많고 원래 관심이 없는데 좀 싸우는 분위기로 가니까 좀 기분이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지 않은 문구들을 가지고 너무 헐뜯은 목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좀 더 나은 문구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비판 여론에 보여주기식으로 법안만 발의하고 실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들 나왔는데요. 너도 나도 뭘까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대일 외교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관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요? 뭘 하겠다는 걸까요? 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윤 대통령이 방일 일정 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 철저히 조사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트에 쏠릴 국민의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면서 뒤통수를 맞은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격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또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걸까요? 북한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북한이 민주노총 당시 조직국장에게 청와대 송전만 체계 마비를 위한 지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시점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불과 9개월 만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이 국내 간첩단은 방치를 넘어 할개를 쳤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뒤통수 맞는 사이 국내에 간첩 활동이 할개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네, 공교롭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하영재 의원, 내일 운명의 날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죠. 그런데 오히려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더 가결에 힘을 쏟고 있고 민주당은 가결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상대당 의원이지만 그거를 부결시키자니 국민들 시선이 두렵고 또 가결시키자니 굉장히 형평이 맞지 않고 내로남불, 위선적 이런 또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난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입장에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힘든 상황이군요. 네, 이 대표와 다르게 가결을 시키기도 또 동료 의원이라고 또 부결시키기도 이래저래 눈치가 보인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래서 내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방향은 꽤 선명합니다. 당론 자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저희가 5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건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뭐 같은 당 의원이라고 봐주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네, 사법 리스크를 겪는 이재명 대표를 뭔가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이 넘는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결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하영재 의원 본인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을까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문자와 전화를 돌리면서 부결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정말로 결백하다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시비를 가리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내일 표결 결과 지켜보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일단 단속 카메라를 통과한 뒤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 종종 보이죠. 이번 토요일부터는 뒤에서도 카메라에 찍힙니다.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하게 되는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휘젓고 다닙니다.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론 후면 단속 카메라, 일명 뒤통수 단속에 모두 걸립니다. 마주보고 촬영하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를 지나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적 촬영하고 법 위반 차량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1차 단속 대상은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입니다. 단속실 모니터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 영상은 반복 재생되고 신호와 속도 위반, 헬멧 착용 여부까지 다 잡아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뒤쪽에서 단속 차량들을 촬영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오토바이까지 다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 줄였다 다시 쌩 하고 과속하는 얌체족도 이제는 여지없이 걸립니다. 보통 가속 카메라 지나면서부터 속력 내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50km면은 뭐 7, 80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현재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서울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 3거리와 경기도 화성과 수원 2곳. 서울에만 올해 5곳에 더 설치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토요일부터 후면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번엔 평균 속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구간 단속 카메라 얘기입니다. 하필이면은 구간 단속 끝나기 5m 전에 샛길이 있는데 이 샛길로 빠지는 얌체 운전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속 6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 승용차가 단속 카메라 바로 앞 샛길로 진입하려다 장애물을 보고 후진해서 되돌아갑니다. 장애물을 치운 뒤 제자리에 놓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던 차량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5m 전방의 식당 진입로를 단속 회피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구간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차량들이 늘어나자 주민들은 이렇게 자전거와 라바콘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오다 보니까 과속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자전거도 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엄마 이 도로 막으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막았어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정선과 태백을 잇는 국도 38호선 6km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구간 안전운행 지역 시작 지점입니다. 내리막길인데다 급커브도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얌체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고 반발합니다. 지난해 말 아스콘으로 포장한 가게 앞마당은 과속 차량들에 의해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여름에 손님들이 많을 거고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계속 옮겨달라고. 경찰은 일단 현 위치대로 단속을 해보고 나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메라가 레이저로 쏩니다. 도망가기에는 다 지킵니다. 그냥 그건 해보고 시범 운영도 해보고. 경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구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위기의 소아과 의사들이 간판을 내리겠다 선언했습니다. 요즘 소아과 진료받으려 오픈런까지 한다죠. 사라지는 소아과의 아이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있던 소아과 병원 3곳이 얼마 전 문을 닫으면서 1시간 넘게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접수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시 갔다가 지금 오후 진료 다시 보러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아과 아닌 다른 병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이들 걱정이 앞섭니다. 성인 이비인후과나 내과가 주변에 많으니까 급할 때는 가게 되는데 약이 강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 때문에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 하루 평균 300명 넘게 진료하는 의사도 힘에 부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환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감정 노동만, 육체적인 노동만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서비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662곳.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줄고 진료비는 30년 동안 17,000원대에 고정돼 있다는 게 소아과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소아과는 소위 돈 되는 비급여 진료도 거의 없어 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겨우 버텨왔던 50명의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소아과 병원들이 문을 닫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 마트에서도 많이 팔았죠. 갑자기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도 농민도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공지 팻말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키니 호박의 반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돼 전량 회수에 나선 겁니다. 애호박보다 가격이 15% 저렴해 반찬용 재료로 구입했던 소비자는 걱정이 앞섭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주변에서 먹는 식재료 중에 이러한 경우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반품 첫날 이곳 매장에는 한 명이 다녀갔지만 발길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정주부가 아닌 이상은 지금 시간대 바로 당일날 들고 오기에는 주말 돼야 이제 많이. 구입한 호박을 가져가면 영수증이 있을 땐 구입 가격으로, 영수증이 없을 땐 개당 1,000원이 보상됩니다. 주키니 호박 농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호박을 가득 실은 1톤 트럭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돈줄도 막혀야지. 이 생산물, 농산물 출하도 못하지. 좋은 청구에다 또 번거롭게 화물차에다 이걸 싣고 또 보관하러 갔다 오야지. 여러모로 이게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나오지 않는 호박에 대해서만 출하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5월 초부터입니다. 완전히 해제되는 건 7월부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염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 정부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며 1단계로 진입합니다. 2020년 2월 이후 줄곧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5월 초 정도의 단계 조정하는 그 위기 조정 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고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2단계는 2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고 의무 격리 기간이 권고로 바뀌어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엔데믹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유료로 바뀝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격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는 7월쯤으로 예상했습니다. 1단계 이후 한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계 조정을 한다면 그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인 마지막 3단계는 이르면 내년쯤 접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 이곳저곳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가급적 국내 여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휴가비 10만 원,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인천국제공항.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보다 해외로 나간 국민이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가뜩이나 나쁜 수출에 소비까지 쪼그라들면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타격이 큰 여행 부문의 적자 규모는 1년 전에 3배나 됩니다. 해외로 나서는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에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올 6월부터 숙박 예매 플랫폼에서 국내 숙소를 예약하면 3만 원이 할인됩니다.
정부는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합니다. 또 18만 명에게 놀이공원 만원 할인 쿠폰도 지급합니다. 정부에 신청한 중소 중견기업 직원 19만 명에게 10만 원씩 휴가비도 지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행을 가는 다자녀 가족이 4인 동반석을 이용할 경우 KTX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으면 가까운 국내 여행 같은 데는 갈 것 같아요. 해외 가려면 또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다만 이번 대책이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릴진 미지수입니다. 포차거리에서 되게 바가지 요금을 좀 많이 한번 씌웠던 적이 있어서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좀 낫겠다.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리려다 보니 정부가 2년 전 내수 살리기 대책을 재탕하면서 재정은 절반만 투입해 실질적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중장비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현장은 폭탄이 떨어진 듯 지진이 난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길 가는 남성 뒤로 따라붙는 검은 그림자. 뒤이어 벽까지 뚫어버립니다. 놀란 남성이 주춤하는 사이 벽체가 종이장처럼 찢겨 쏟아져 내립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아찔했던 상황.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CCTV는 흔들리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게 서리 넘어가더라고요. 집에 막 쾅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까지 울리더라고요.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7m 높이의 중장비가 넘어졌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중장비가 인근 건물 3개 동을 덮친 채 쓰러져 있습니다. 해당 중장비는 항타기로 집안을 뚫는 장비입니다. 이 사고로 원룸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타기가 덮친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고 건물 지붕 쪽은 움푹 파였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콘크리트 파편과 유리 조각이 널브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스, 전기, 수도 등은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건물을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합니다. 저는 집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약간 폭발음처럼 괴물 소리 들리고 지진처럼 흔들려가지고 어리둥절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고가 난 곳은 지상 29층 4개 동 31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현장입니다. 당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동 중 장비가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300톤 규모의 크레인을 동원해 중장비를 들어올릴 예정입니다. 건물 중 2개 동은 LH 임대주택으로 입주민들에게는 임시 주거지가 제공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승객이 택시기사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택시기사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가 길가에 멈춰섭니다. 기사가 조수석으로 향하고 승객도 차에서 내려 승강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뒷걸음치는 택시기사 배를 발로 걷어찹니다. 강남 매봉역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막 욕하고 그러니까 하고 방향도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러면 못 갑니다. 이제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답시 이제 뺨 때리고.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기사가 중간에 내리라고 한 건데 가해자는 날아차기를 하고 택시기사에게 수차례 발길질까지 합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택시를 훔쳐 이 방향으로 몰고 달아났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이 남성은 훔친 택시를 운전해 약 1km가량을 내달렸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곤 다른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더니 타고 분당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폭행당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나가서 일을 하지만 두려워요. 손님 눈치를 보게 돼요. 차까지 가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인데 경찰은 추가 확인을 거쳐 음주운전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한번 유포되면 막기가 힘들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손 쓸 방법이 없어 막막한 피해자들 많습니다. 성범죄물을 3분 만에 찾아내 신고까지 하는 인공지능 AI가 개발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24살 여성 A씨는 금요일 밤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뒤부터 이런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아무리 한 달에 몇 번씩 경찰에 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녀도 이 사람이 날 봤을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범죄 영상을 삭제해주고 있지만 업무 시간에만 이뤄집니다.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특히 저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들이 유포가 됐을 경우에 그럴 때 사실 심적으로는 많이 괴롭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AI가 24시간 내내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영상물과 특정 단어를 넣으면 3분 내로 인터넷, SNS에서 관련 영상 등을 찾아냅니다. 사람이 일일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을 찾아야 하던 일이 이제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AI 기술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벌써 5년 전 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계엄령 검토 문건 기억나십니까? 촛불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군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문건이었는데요. 당시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았던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촛불 집회 등이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방부 등지에 3개 여단 이상 부대가 광화문과 여의도에도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 수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과 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겁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어제 북한이 소형 전술 핵탄두를 공개할 때 김정은 위원장 곁에서 수행했던 이 사람. 누군가 봤더니 5년 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브리핑했던 인물입니다. 의도적인 공개라는 분석인데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처음 공개한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남성.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국제기자단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던 강경호 북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입니다. 핵실험장 폐기는 실험장에 있는 모든 시험 경로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당시 별 2개 중장 계급이 아닌 별 3개 상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경우 부소장이 후임 소장이 되어 향후 핵탄두 개발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등장시켜서 핵실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내비침으로써 한미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북한 관영 매체는 오늘도 전술 핵탄두 등이 선전용 핵이 아니라며 한미를 향해 압박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평소 북한이 평양 수복 훈련이라고 맹비난한 연합상륙작전 결정적 행동을 실시하며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이 쇠창살에 갇혀 꺼내달라 애원하는 이민자들, 이들을 외면한 채 달아난 수용소 직원 때문에 피해는 더 컸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창 너머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은 철창문을 세게 발로 걷어차지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철창 밖에서 서성이더니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그젯밤 9시 반쯤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서 불이 나 최소 40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에서 추방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잠근 채 대피한 수용소 직원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Algunas versiones dicen que pedían ayuda, que por favor abrieran las rejas y ellos nunca quisieron abrirle las rejas a ellos por temor de que salieran o no sé. 베네수엘라 여성은 생명이 위급한 남편을 태운 구급차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에 왔다가 수용소로 옮겨진 이들이었습니다. Y como ilegales o indocumentados somos seres humanos también que sentimos. Mira lo que pasó. Creo que no hay personas que están heridas ahí.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과테말라 정부는 멕시코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자국민 시신 송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WBC의 저조한 성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야구계에서 뒷돈 파문까지 터졌습니다. 이 기아의 장정석 단장이 선수와 계약 협상을 하며 뒷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습니다. 장 단장이 지난해 4월 현재 LG의 포수 박동원과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구단 측은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금품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협상 내용을 녹취한 박동원이 직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도움을 청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장 전 단장 측은 좋은 계약을 해보자는 취지로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도 농담이라고는 제가 생각할 토를 아니었습니다. 네, 액수도 나왔죠. 두 번째인데 어떻게 저를 장난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박동원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용기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MBC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향후에 제2, 제3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최근 야구계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망주로 꼽혔던 롯데 투수 서준원은 지난해 8월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뒤 어제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화이글스 내야수 하주석이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WBC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으며 최악의 3월을 보내고 있는 한국 야구. 시즌 개막을 사흘 앞두고 가뜩이나 위축된 프로야구판은 잇따른 악재로 뒤숭숭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제주도는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봄철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은 7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와 대전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겠고요.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동 대지진으로도 알려진 간토 대지진 아십니까? 1923년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조선인 2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일본은 올해 슬그머니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했습니다. 강제징병도 끌려왔다는 표현을 슬그머니 바꿨더군요. 자,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진실.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